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먼저 오늘 용칼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린 스무디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가 지금은 이제 전직 기자죠, 조윤호 전 기자.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물론 그린 스무디를 먹으면서 군것질하지 않고 또 운동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한 15kg 뺄 수 있었죠. 그냥 뭐 먹는 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거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자, 그린 스무디는 하여간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다면 네피아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아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아에 있습니다. 네피아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같은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장이 뭐 친절하다고 하네요. 네. 용칼 4월 15일 선거일까지 저희가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죠. 4.15 총선을 앞두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대는 좀 저조합니다. 사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봤을 때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한 사람들과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이 세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한겨레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표하겠다는 층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전 조사 때보다도 투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 30대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59.6%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 투표율은 50.5%,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예상치보다. 자,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 63.2% 투표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간 40대는 54.3%. 그런데 60대는 말이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사람들 불과 1.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60대는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0, 40대는 한 10%포인트 정도는 투표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2017년 대선 때는 어땠나 봤더니 3040 투표율 6%포인트씩 낮았습니다. 2016년 총선은 10%포인트씩 이렇게 낮았는데 2017년 대선은 6%포인트씩 이렇게 낮았다고 하는데 60대 이상은 투표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총선은 어떨까? 꼭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20대들은 좀 저조했는데 나머지 세대에서 꼭 투표하겠다라는 비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30대는 71.3%가 투표하겠다, 40대는 77%가 투표하겠다, 그리고 50대는 73.8%가 투표하겠다, 60대 이상은 83.8%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한 10%포인트씩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60대 이상이 1,2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 50 세대들이 열심히 투표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실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60대들은 나 투표한다 한다면 하는 분들입니다. 네, 30, 40, 50 세대들 각별하게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보수층이 투표소로 나갈 요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감안하시고요. 특히 야당이 아마 선거 임박해서 우리 망한다, 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지지층이 또 결집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 40, 50은 지금 뭐 지지율이 여권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 거기에 반색하고 희색이 만연해서는 또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50.5%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당이 과반이 못 될 것이다. 이거는 또 29.6% 정도가 답을 했습니다. 3월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여대 야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응답은 3.5%포인트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자,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게 표를 줄 거냐고 했더니 민주당 45.2, 통합당 32, 정의당 6.1, 민생 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강원, 제주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는 통합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도 오차범위 밖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뭐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좀 그러하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또 지금 이 흐름대로 가자면은 아마도 단독 과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서는데요. 단독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더불어 시민당에 있는 민주당으로 돌아올 사람들하고 합쳐서 과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가 투표율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샤이 보수는 없다. 샤이 보수가 있다면 샤이 진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샤이가 뭐 보수당을 지지한다라는 걸 내세우기 부끄러운 사람들을 샤이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어떤 그런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그냥 밝히지 않는 층들, 그런 층들은 있을지 몰라도 샤이 보수만 있을 것이다. 샤이 진보는 없고 샤이 보수만 있을 것이다. 그건 전 억측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샤이 보수가 또 샤이 진보가 있든 없든 지금의 어떤 대세를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나름의 분석인데,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예요.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론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지만은 총선이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민주당 우세가 끝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나왔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른바 샤이 보수가 많다. 샤이 보수가 이 여권층보다도 많다. 통합당 득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미 자신이 보수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지 오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극우 유튜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가짜 뉴스고 뭐 마타도 오고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샤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저기 광장에서 집회도 열면 또 나오고 다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밝혔다가는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혹은 좀 쪽팔리다, 이런 측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근영 위원장과 제 생각이 같아요. 샤이 보수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통합당 지지도는 30% 수준이다. 평생을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거의 그 득표율과 맞물리더라고요. 지난 지방선거도 그랬습니다. 또 지난 총선도 거의 그랬고요. 자, 한번 보시죠. 김용민 말이 맞을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말이 맞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래픽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D-7 전국 판세입니다. SBS 그래픽인데요. 어제 낮에 나온 방송 내용입니다. 시도당 자체 판세 분석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의 판세 분석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147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00석 이렇게 앞질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 자기가 우세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 자기가 경합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둘 다 자기들이 우세하다라고 말하는 곳도 있고요. 뭐 그런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경합지는 거의 엇비슷하죠. 하여튼 미래통합당이 열세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또 강세로 보이고 있죠.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80석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90석까지 넘기면은 완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 것 없어요. 그러면 과반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강원 제주 지역 11개 중에서 6개를 민주당이 가져가려 한다. 강원 제주가 그 민주당이 성적이 안 좋을 땐 굉장히 부진한 곳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영남권에서는 12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그 20대 총선에서는 그때 10석이었던가요? 네, 10석 정도. 10석 정도였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영남권에서 아주 뭐 부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12석까지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한 두 군데 빼고. 호남권에서 28석 가운데 26석을 민주당이 이제 차지하게 된다면은 지난번보다 다 플러스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한 2석 얻었나요? 민주당이. 근데 이번에 26석을 얻는다면은 플러스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충청권 같은 경우 28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8석을 가져간다. 예,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147석이 수렴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비례대표가 만약에 더불어시민당, 전 열린민주당도 뭐 나중에 통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다 합치면은 160석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160석은 훌쩍 넘겠죠. 180석까지 가긴 어려울 것 같고, 예, 여간 민주당이 대승하는 그런 구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어제까지의 자체 판세 분석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미래한국 김범수 대표와 우먼채널 주옥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네. 이거 저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에서 잡지인가요? 잡지인 것 같은데 잡지에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 씨가 이제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의 사장이었어요. 2012년에 그 장인이었던 김상철 전 서울시장. 여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서울시장을 일주일인가 뭐 그 정도도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양반이 그래서 그만뒀죠. 그 뒤로 극우 인사가 돼가지고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을 만들었는데 김범수 씨가 여기 저 2012년 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5일자에 일베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그 일베를 또 찬양하는 일베를 띄워주는 기사를 썼던 그런 매체의 대표입니다. 그 일베가 N번방의 숙주였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베를 띄워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옥순이 여러분 누굽니까? 주옥순이 누구예요? 잘 아시죠? 바로 엄마 부대 대표입니다. 극우 인사고요. 네. 이 사람 아주 골 때려요. 이 주옥순 씨 같은 경우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세월호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을 뭐 의사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모독했고 가짜 뉴스로 그랬던 주옥순 씨 아닙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한테 저희 지도자가 못나서 아베 총리께 상심을 드렸다. 아베 총리께 죄송하다. 이랬던 주옥순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베 수상님. 이런 말 했었고.
내 딸이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촛불 시민들을 쏴 죽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물대포를 쐈는데 이마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골절이 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백남기 선생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결국 쓰러졌고 생을 마감하신 부분들을 또 모독했습니다. 이런 주옥순 씨하고 MOU를 맺었어요. 이 김범수라는 인간이. 여러분 혹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용인정 유권자로서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죠? 춘천 시민들이 말이죠. 춘천 시민들이 김진태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8년 동안 정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망신 김진태 이러면서 김진태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춘천 시민이 겪은 고통을 우리 용인정의 그 우리 유권자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엄마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용인정이요. 교육도시예요, 교육도시. 청정 교육도시. 이런 교육도시에다가 이런 교육도시에서 국회에 보낸 사람이 일베 예찬론자 그리고 엄마 부대 주옥순과 MOU 파트너를 맺었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일베 예찬론자를 국회에 보내다니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원남동, 청덕동, 구성동, 동백 1동, 동백 2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 1동, 상현 2동에 사시는 분들. 예, 정말 정말 유능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탄희 후보. 네. 이탄희 후보를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일베 예찬론자, 주옥순 MOU 파트너 이 사람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용인정이 두고두고 동네 망신입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상현 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편입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한선교 지역구였어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좋은 동네거든요. 거기 유권자분들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세워봅시다. 지역 가치를 높여봅시다. 예, 한선교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이건 김범수라고 이름이 덜 알려졌다 뿐이지 한선교보다 더 일베스러운 이런 김범수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김범수의 그 공보지를 보니까 보고 싶다 김범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수 김범수 전혀 다른 동명이인의 김범수 노래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거예요. 보고 싶다 김범수. 안 보고 싶다 김범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명당 50만 원씩 받으면은 5 식구니까 250만 원 아니에요. 와, 너무 좋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 예. 그리고 정부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등록된 사람들만 주면 되는데, 무슨 이 사람은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이걸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다 주면 되지. 깔끔하게 수일내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가 그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좋아하겠네. 자, 그럴 땐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게 오늘 한국일보 기사예요. 만약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 재원은 지금보다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국민 1인당 무슨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제안을 황교안이 했어요. 이를 두고 같은 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국가 예산을 갖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반대했어? 지금의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왜 반대했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선별 환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재용, 이건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세액공제하고 날 때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기본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소득 1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하위 40%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에도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해서 올해 이 항목을 없애도 영향이 없어요. 예. 그러나 고소득자는 한 34만 원 더 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 1인당 보편적 지급을 한 다음에 선별 환수 방식은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는데, 그렇죠. 선별 지급을 하려면 그동안 주민센터 공무원이 수혜자를 심사하고 추후에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선별 환수, 이게 세법 개정만 이루어지면은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노동력이나 시간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들한테 사실상 더 많이 거두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의 구멍을 메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는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황교안까지 오케이 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보다 더 진전된 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한 용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